인하대학교 주승환 교수 반도체 패키징 교육, 반도체 패키징 HBM3E 최신 메모리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금속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 인력 양성 사업, 패키징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소속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4단 진공 게이트 밸브가 포함된 로드락 및 트랜스퍼 시스템 개발 사업과 반도체 3D 프린팅 부품 정전척 개발, 3D 프린팅 기술 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HBM3 시장 상황, 생성형 AI 시장의 출현, 챗GPT의 출현으로 서버 구축이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A100, H110 GPU가 시장에서 품귀 현상인데 여기에 들어간 제품이 HBM입니다. HBM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고 HBM3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는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HBM이 공급이 되지만 엔비디아의 GPU를 생산하기 위한 캐파 부족으로 패키지 생산을 못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첨단 패키지 공장 투자를 하고 있고, 이 HBM은 가격이 기존 램의 10배 이상 비싸고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HBM3를 유일하게 하고 있고 HBM3E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재밌는 건 최근에 마이크론이 HBM3 Gen2를 발표한 게 특징입니다. HBM 메모리 현황은 HBM1부터 HBM3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HBM3입니다. 그래서 HBM3는 핀당 용량이 6.4기가 bps인데 HBM3E나 HBM3 Gen2는 하이닉스는 8.0을 얘기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여기 M은 9.1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층에 24기가 메모리가 지금 9.2로 해서 속도가 꽤 빠른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량은 8층짜리가 의외로 지금 24GB를 내고 있고 마이크론에서 36기가는 12층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위스가 3가 1.0인데 비해서 Gen2는 1.2 그리고 층수가 재밌는 게 보통 12층인데 여기 Gen2는 8층 12층입니다. 그리고 TSMC의 코어 WS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이 하이닉스는 HBM3E가 2023년 4월에 개발됐는데 2023년 4월에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TSMC는 지금 HBM3E라고 하기도 애매한 Gen2를 했는데 속도는 HBM3E보다 빠르고 용량은 현재는 작고 23년 4월에 이 HP가 아니 하이닉스가 양산한 것에 비해서 마이크론은 2024년 1월에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3 Gen2는 HBM3와 HBM3E 중간 사이에 있는데 또 속도는 빠르고 용량이 크고 이런 차이가 있는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HBM은 원래 그래픽을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현재는 인공지능 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HPC나 네트워킹 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HBM2는 2016년에 개발돼서 25.6GB/s고 I/O 스피드는 2.0 GPS 그리고 HBM2E는 2018년에 개발돼서 460GB/s고 3.6 GPS입니다. 2022년에 개발된 HBM3는 819GB/s고 6.4GBps였습니다. HBM3 최근은 1075GB/s에 8.4GB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고 점점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HBM3를 분석해 보면 HBM3가 하이닉스에서 처음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HBM3, HBM Gen2, HBM3E 하이닉스가 이제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HBM3는 맥시멈 핀 트랜스퍼 레이트가 6.4GHz인데 HBM3E는 8GBps고 마이크론에서 나온 젠2는 9.2 GPs로 실제로 좀 더 빠릅니다. 용량은 HBM3가 24GB고 HBM3가 24GB인데 마이크론이 재밌는 거는 8층을 싸서 24기가를 내고 12층을 싼 경우에는 36GB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큰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맥시멈 밴드위스는 HBM3가 89.2 GPs면 HBM3는 1.0TB인데 또 재밌는 건 HBM3 Gen2는 1.2TB로 해서 성능이 더 향상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V 밀도를 높여서 그 전력 소모 성능도 2.5배 향상시켰다고. HBM3 마이크론 제품은 8층, 1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HBM3E는 실제적으로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개발했고 마이크론이 중간 정도 되는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고 HBM3E와 중간 정도 되는 제품을 먼저 24기가짜리를 냈고 그 이후에 32GB를 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용량면이나 속도면에서 HBM3E 하이닉스 거보다 더 빨라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이닉스도 그때까지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삼성은 하반기쯤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HBM3의 경우는 향후 나올 HBM4는 거의 이제 니어 메모리 수준까지 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 메모리 또는 4캐시까지. 그래서 밴드위스는 1.5TB/s까지 HBM4가 1.9배 이제 향상되고 용량도 48GB, 층도 12층 정도 사용될 거고 이제 일반적인 모스 FET에서 핀팻으로 바뀔 거고 칩온 웨이퍼 기술에서 이제 범프를 사용하는 것에서 이제 범프 없이 다이렉트 본딩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뀔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자료를 보면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에 HBM-D2W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16층까지 하겠다 그러고 버퍼 다이에 로직이 들어가고 코어 다이에 디램 스택이 쌓이는 이런 식의 이제 그 구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HBM3까지 해서 이 디램 다이 사이를 이제 마이크로 범프로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SV로 디램 사이에 연결을 하고요. 마이크론이 가장 빠르고 가장 용량이 큰 HBM3 Gen2를 개발했습니다. 그 HBM3 Gen2는 24GB고 8층을 쌓았습니다. 향후 나올 36GB는 12층을 쌓았을 때 36GB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현존에서는 가장 빠른 1.2TB/s고 파워도 2.5배 이상 퍼포먼스가 좋아졌습니다. 현재는 TSMC의 샘플 제공해서 테스트 중이고 8층짜리고 24GB고 HBM3 그 젠2를 사용하는데 보통 12층인데 12층이 아닌 게 특징이고 그 하이닉스가 발표한 HBM3의 1.2TB로 퍼세컨드로 속도는 빠른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2층은 2024년 1월에 나오고 기존의 HBM3E의 용량보다 큰 36GB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워 소비는 적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HBM 기술력의 차이는 하이닉스가 제일 우선이고 삼성, 마이크론 형태였는데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 형태로 바뀌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HBM3 Gen2는 이렇게 나와요. First 8 high 24GB 1.2TB보다 큰 속도가 빠른 HBM이다.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HBM3라고 하기는 보통 12층을 쌓는 건데, 그리고 메모리 용량은 보통 24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은 8층만 쌓아가지고 24기가를 낸 그런 케이스고, 또 속도 면에서는 HBM3E보다 좀 더 빠르고, 요런 게 이제 좀 특이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36기가에서 12층을 쌌을 경우에는 36기가에서 기존 거보다 또 용량은 크고,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속도 빠르고 용량 크고, 현재는 용량 비슷한 거죠. 그리고 향후는 용량 커지고, 이런 전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컨섬션이 2.5배 됐고, 그리고 그거를 이루게 된 게 이제 원 베타 프로세스 노드인데, 요게 그 2배 정도 패키지 인터커넥션을 줄 수 있고, 폭이 되게 좁아졌다는 거죠.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덴시티를 높여가지고 그 8층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HBM2 정도의 높이죠. 24기가의 HBM3의 메모리 용량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HBM 정상적인 3 12층으로 갔을 때는 36기가를 내겠다. 그거는 내년 이 첫 1, 4분기에서 이제 그걸 해내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메모리 맵은 아무래도 후발주자니까 2023년에 그 HBM 뭐 16까지 내고, 2024년에 HBM3 Gen2 8층인데 24기가 하는 걸 내고, 2025년에 HBM3 Gen2에 36기가에 1.2TB/s. 그러니까 이게 HBM2 공정을 해서 하든 HBM3의 공정을 하든 간에 메모리는 동일하고 속도는 빠르게 내겠다는 게 얘네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저 입장에서는 속도 빠르고 그 용량 같기 때문에 HBM3의 Gen2를 쓰는 거나 HBM3를 쓰는 거나 했을 때 HBM Gen2가 속도가 빠르고 파워가 적게 드니까 더 효율적인 기술이다 라는 걸 이제 마케팅 포인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하이닉스하고 나오면은 경쟁할 것 같습니다. HBM3하고 HBM3E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이제 HBM 메모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BM1이죠. 그냥 HB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4층이 쌓여 있는 거고, HBM2는 8층, HBM3는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HBM2까지는 마이크로 범프하고 솔더볼을 붙이고, 그 사이 층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NCF non-conductive 필름으로 언더필을 하는데, 그 HBM3부터는 MRCUF 앞에서 배우셨죠. 그거를 사용해서 이 하이닉스가 NCS 층을 줄여버리고 12층까지 얹어버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유일하게 개발되어 있고, 현재 그 삼성보다 빨리 개발돼서 그 AMD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 쪽은 SK 하이닉스가 현저하게 앞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HBM3는 이제 64기가까지 되고, 속도도 핀당 속도도 6.3, 6.4기가bps가 되니까 보통 이게 1024개의 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024로 곱해서 바이트로 바꿔버리면 한 819까지 하니까 속도도 거의 2배가 넘고 용량도 48,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요런 류의 이제 제품들이 나와서 현재는 판매되고 있고,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패키징 기술이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데가 TSMC밖에 없으니까 TSMC에서 그 패키징을 못 해주면 HBM이 안 팔리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기 어디죠? 그 엔비디아의 A10이나 A100이나 H100이 이 방식의 HBM을 사용해서 2.5T로 패키징해서 TSMC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3D IC 인테그레이션에서 메모리 인테그레이션 하고 그걸 어떻게 패키징하고 그리고 향후는 그 범플리스로 해서 훨씬 더 메모리 사이즈 아니 그 칩하고 칩 연결을 적게 하는 그런 기술이 발표될 것입니다. TSV를 이용한 칩 적층은 3D 구조, 2.5D 구조, 2.1D 구조가 있습니다. 각각 구조를 설명드리면 3D 구조는 모든 칩을 수직으로 적층한 그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의 용도는 3D 구조 메모리 칩인 HBM과 로직 칩을 인터포저 위에 병렬 배열하는 구조로 제작합니다. 그 위에 방열판을 장착하고 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이것은 HBM은 3D 구조이고 로직 칩과 HBM은 2D로 배열해서 3D와 2D가 어정쩡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인 2.5D라고 명칭을 합니다. 2.5D 구조는 SI 인터포저라는 걸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이게 SI 인터포저가 칩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건 TSV입니다. 그래서 TSV를 사용하는 구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D는 그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에 유기 인터포저를 사용하는데 서브스트레이트의 재료와 제작 공정이 유사하고 두 기술을 결합하여 인터포저 통합 기능을 수행합니다. TSV는 반도체 칩 SI 인터포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유기 인터포저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2.1D 구조가 제한되었습니다. 인터포저 기능을 대체하는 서브스트레이트는 제조 난이도가 높고 제조 수율이 낮아 실리콘 인터포저만큼 미세한 금속 배선 제작이 어려운 공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D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V의 D램 적용, 와이어를 이용한 칩 적층, 칩의 센터에는 와이어 연결이 불가하고 여러가지 단점이 있어서 TSV 경우에는 칩의 정중앙에도 홀을 뚫어 전극을 형성하고 서로 연결 가능한 것이 와이어 적층에 비해서 특징이 되겠습니다. 핀의 개수도 와이어를 이용한 경우보다 더 많이 배치가 가능하고 핀의 개수 증가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램에서 새로운 아키텍처로 개발된 메모리가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5D 어플리케이션에서 GPU하고 같이 연결돼서 사용되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1GB 용량 기준으로 DDR4 패키지는 HBM 패키지의 37배, DDR3 패키지는 44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작고 효율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은 HBM 기반으로 구현한 2.5D SiP 모듈의 크기는 매우 작고 효율성도 매우 우수하고 전력 소모율도 매우 낮습니다. HBM의 최하단 위치에 로직 칩을 베이스 다이로 지정하고 전체 구조는 로직 회로에 위치하고 TSV 형성되는 TSV 영역, 테스트 진행하는 테스트 포트 에어리어로 구성됩니다. TSV 와이드 I/O 메모리는 HBM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리콘 웨이퍼로 제작된 인터포저를 이용하여 SoC와 연결하는 2.5D 패키지에 사용되는 메모리를 지칭합니다. 실리콘 인터포저의 메탈 배선 및 TSV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인터포저를 통한 배선의 효율적 구성으로 전체 모듈 형태의 성능 향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SK 하이닉스의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MR 머프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두께를 낮춘 게
일반 HBM에 대해서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BM3는 12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SV 패키지로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2.5D 메모리를 장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IC 칩과 PCB 사이에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기판, 중간 단계에서 배선을 구현해 미세 패턴 연결을 도와주는 부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 인터포저는 SI 웨이퍼로 제조되어 높은 열적 안정성, 소재 비용과 공정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유기 인터포저는 소재 비용과 공정 비용이 낮은데 실리콘과 같은 고밀도 구현이 불가능하고, 이건 SI 와이퍼가 아니기 때문에 TSV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로에서의 인터포저는 여기 보시면 그 메모리 스택에도 TSV가 되고, 그리고 인터포저가 이제 실리콘 웨이퍼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멍을 뚫어서 전기를 웨이퍼에 직접 연결하면 이게 TSV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2.5D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하고 GPU나 CPU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실리콘 웨이퍼 기반으로 한 인터포저가 들어가고, 여기에 그 마이크로 범프나 범프를 사용해 가지고 BGA 기판에다가 붙이고, 요게 다시 PCB에 붙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2.5D라고 하고, 2.5D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로직 다이 HBM은 3D고 이 평면을 이렇게 펼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2D라고 하는데, 2D하고 3D를 합쳐놨기 때문에 그 중간에 2.5D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TSV가 있으면 실리콘이죠. 왜 그러냐면 웨이퍼 위에 구멍을 뚫었으니까 TSV는 웨이퍼 위에 그 구멍을 뚫는 거고, 유기 인터포저, 일반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나 PCB 기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구멍을 뚫으면 그걸 TSV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는 TSV가 있는 거, 유기 인터포저는 TSV가 없는 그런 형태의 연결하는 거를 인터포저라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글라스로 만드는 인터포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2.5D GPU, SK 하이닉스가 신규 HBM의 개요에 관해서 설명드린 그림에서 갖고 왔는데, 2.5D 인터포저를 통해 각기 다른 기능을 다하는 칩 또는 패키지를 연결하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포저를 통하여 각 시그널과 파워가 모아지고 이를 실제 실장할 수 있는 크기의 솔더 범프를 인터포저에 형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포저는 일종의 RDL 공정과 TSV 공정을 통해서 제작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2기가 D램을 24층을 쌓아서 24기가가 되는 거고, HBM의 와이드 IOS가 1024개로 해서 IO가 초당 6.4GB로 그 속도가 전송되는 걸 볼 수 있고, 대역폭을 계산하면 6.4 곱하기 1024를 하면 거기에다가 기가바이트를 메가바이트로 바꾸면 892.2기가바이트의 속도로 대역폭이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HBM3의 제조 방법은 TSV 후에 이제 붙이는 방식이, 하이닉스는 MR 머프라는 한미일 반도체 장비를 사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뒤에서 TCB NCA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TCB NCF라고 해서 이중 필름으로 신기술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프트 필름과 하드 필름으로 해서 NCF 구멍이 잘 안 뚫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이중 필름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도레이사 장비를 사용하고 내소넥사의 그 NCF 필름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뭐 LG화학이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똑같이 TCB NCF를 사용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립칩 본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C4 본딩하고 TCB 본딩이 있습니다. TCB 본딩은 언더필 하는 게 있고 NCA, NCF 요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네요. 그 범프 간격이 130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경우에 범프 전체를 솔더로 이루어진 기존의 C4 구조가 많이 이용되고 솔더가 녹아서 붙음으로 간격이 더 작아지므로 무너진 콜랩스 형태로 접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에서 130 마이크로의 경우는 CPB, CU 필라 범프를 사용하는데 접합 시에도 CU 필라가 녹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 난 콜랩스 형태의 접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범프는 솔더 범프의 간격의 피치가 40 마이크로 이하로 된 것인데 CU 기둥을 양쪽 모두에서 형성해서 솔더 양을 더욱 줄이는 구조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플립칩 본딩의 C4와 TCB 본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4는 Controlled Collapse Chip Connection Mass Reflow가 되겠습니다. C가 4개라서 C4가 되는 거고 이거의 단점은 칩 플레이스먼트가 약간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고 이건 엑스레이 이미지를 갖고 확인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CB 서머 컴프레션 본딩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 열과 압력을 같이 가해서 정확한 위치에서 눌러서 접합하는 그런 본딩이 되겠습니다. 언더필은 칩과 기판 사이 공간을 절연 수지를 사용하여 완전히 메우는 공정이고 기능은 칩의 소자면 보호 및 솔더 접합부의 응력을 완화시키고 낙하 충격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조립 또는 사용 시 PCB 힘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열 피로에 대한 신뢰성 향상도 일어납니다. Non-Conductive Adhesive NCA 칩과 기판 사이 공간을 절연 수지를 사용하여 메우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언더필과 달리 미리 기판에 도포한 후 칩을 접합합니다. 특징은 미세 피치 접합 후에 적용하고 필라, NCA 트랩 발생으로 신뢰성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필라 트랩이 발생하는 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 방법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벗어나 좀 더 기술적으로 성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HBM 제작 방식은 NCF, 앞에 설명한 NCF 방식을 쓰는데 그 층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NCA 공정을 성공시켰습니다. 상표명은 MRMUF라고 하고 열효율 향상과 더미 펌프로 열을 빼내는 그런 공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은 아직 연구 중이고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성공한 게 되겠습니다. 방법은 언더필 NCA 공정과 몰딩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앞의 언더필 NCA 공정에서 칩 몰딩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몰딩액이 NCA와 몰딩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일본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Non-Conductive 필름 NCF 필름 타입의 절연 소재를 이용해서 칩과 기판 사이 공간을 메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NCA에 비해 두께 제어가 가능하고 필라, NCA 트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주로 HBM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정인데 최근에는 HK 하이닉스가 좀 더 새로운 방법과 더 향상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레이저 어시스티드 본딩 LAB 레이저를 사용해서 본딩하는 그런 방식이 됐고 C4 방식에 비해서 더 정밀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